세계 민담 이야기 스위스편. 수백 년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전설이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악마, 용, 요정, 정령이라든가 신화적 주인공 또는 영웅적인 기사들입니다. 기사란 실제로 유럽 중세기 14세기, 15세기에 살았던 인물들로서 민족이나 국가 사이의 싸움에서 남다르게 용감하고 충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성탑에 갇힌 이다. 튠호스와 브리엔즈 호스 사이에는 인터라켄이라는 아름다운 지방이 있습니다. 그곳은 융프라우라고 불리는 극경사의 눈부신 빙산과 쿠르자알이라는 아담하고도 안락한 마을을 끼고 있어서 여행자들이 특별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운동가들에게도 낙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후에네마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테니스 코트가 각 호텔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이니젠 근처의 골프장도 유명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브리엔즈 호스는 보트 타기 경주의 초보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기도 하고 더욱이 가을에는 경마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단련에 인터라켄 지방이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행했던 사람들이나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취미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크게 떠들어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08년까지 그 당시에는 체육이라고 불리던 운동 경기가 바로 그 아름다운 고장에서 열렸습니다. 스타의 부인은 독일을 알리는 저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스타의 부인이 빠뜨린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중세기 이후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려왔던 이 경기들의 기원이 무엇인지 밝혀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터라켄 지방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운스푸넨이라는 오래된 옛 성이 폐허가 된 채로 서 있습니다. 10세기 초엽에 세워진 이 성은 14세기까지 계속 보수되면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는 민중의 봉기로 종말을 맞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죽음의 마을이 된 것입니다. 곰이나 사는 험한 산속 나무만이 무성하여 적막하기 그지없는 곳에 폐허가 된 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또한 그런 깊은 산중에 컴컴한 덤불숲이 아니면 살지 않는 요정이 나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운스푸넨의 남작인 비르카는 스위스 지방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몸집은 크고 건강했으며 잘 단련된 근육으로 움직임은 유연했습니다. 게다가 비단결 같은 황금빛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물결치면 초록색 눈동자와 반듯한 이목구비 때문에 더욱더 순진하고 맑게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머리카락을 앞으로 내려뜨리는 행동을 할 때면 마치 사자가 갈기를 흔드는 모습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라고 해서 과연 남작만큼 용감하고 남작처럼 두려움을 모를 수 있을까요? 비르카는 사랑하는 부인과 일찍이 사별하고 딸 하나만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다라고 불리는 그의 딸은 마치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의 황금빛과 물결치듯한 풍성함이 그리고 얼굴의 윤곽이 모두 아버지의 겉모습을 쏙 빼 닮았다고 한다면 그녀의 온화한 성품은 엄마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토록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남작은 그런 딸을 사랑해 마지 않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는 딸을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딸에게서 부인의 모습과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요. 한편 운수푸네는 남작이 사는 저택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는 재미있고 호사스러운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경기와 게임을 능숙하게 해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재주와 풍부한 지식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링갱 공작과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작은 베른의 영주로서 자신의 영지에 있는 수많은 성의 주인이자 동시에 운수푸넨과 인접한 빌더슈빌에 있는 대저택의 주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 경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처음에는 사소한 시비를 벌였는데 결국 두 사람은 그 일로 크게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운수푸넨 남작은 공작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공작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제국의 왕실에 의존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남작은 제fun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신하와 함께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는 그의 성 안에 꽁꽁 박혀 살았습니다. 어떠한 향연이나 모임에도 가지 않았어요. 공작이 나오는 자리에는 물론 그의 신하가 나타나는 자리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하고도 말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토록 쾌활한 성품의 소유자가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우울한 성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성문 앞 운하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 경우는 사냥을 나갈 때뿐이었어요. 이렇게 변해버린 남작의 처지에서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그것은 가엾은 이다뿐이었습니다. 이미 16살이나 먹은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성 안의 작은 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의 주인된 탑 꼭대기에 있는 그녀의 방에서 그녀는 푸르른 숲이 산 자락에까지 펼쳐져 있는 것을 우울하게 쳐다보는 것으로 하루 해를 보냈습니다. 인터라켄에는 또 오베르호펜이라는 남작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얼마 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베르호펜 남작은 살아있을 때 성 오거스트파 교회에 속하는 아름다운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 지방의 모든 영주들이 이 수도원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수도원 설립자의 기념식 날을 앞두고 사제는 운수푸넨 남작의 성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내심으로는 남작을 더 이상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고 그래서 의식을 더욱 빛낼 향연이 베풀어지는 이번 대기념식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링갱 공작과 남작이 하느님의 제단 앞에서 다시 손잡고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념식에 자링갱 공작도 참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작에게 발설하지 않으려고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사제의 끈질긴 설득에 남작도 양보를 했어요. 그는 그의 딸 이다와 함께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이다는 단조롭기만 한 강금 생활에서 풀려나온 기쁨에
들떠 두 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운수푼엔의 남작은 공작의 신하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려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딸의 얼굴에 나타난 슬픔과 절망의 빛을 보고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사제로부터 많은 설득을 당한 공작은 그들에게 친밀하게 대했습니다. 공작은 남작의 불충을 짐짓 잊어버린 채였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들 사이처럼 보이도록 했어요. 기념식은 성대하게 거행됐습니다. 이다는 오래간만에 생기를 되찾았어요. 그녀는 예배 중간에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에 취하듯 빨려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양초가 타오르고 향 냄새가 주위에 꽉 차오자 그녀는 꿈의 세계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황홀경은 옆자리에 앉은 매력적인 청년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이다의 금빛 머리칼처럼 풍부한 갈색 머리를 갖고 있었고 마치 칼날처럼 반듯하고 예민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동화에 나오는 왕자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발터, 바로 자링겐 공작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자 젊은이들은 수도원 마당에 세워놓은 단 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이 지방의 젊은이들이 한바탕 놀이를 펼치는 곳입니다. 이러한 시합은 이날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했어요. 슈빙겐이라 불리는 이 놀이는 특히 인터라켄 지방에서 즐기는데 신체의 힘과 계략과 그리고 술수가 뛰어나야 이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싸우는 방법은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땅에 쓰러뜨려 3번 등이 닿아야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다에게 경의를 표하며 발터는 한편으로 들어가 싸웠습니다. 그는 몇 사람과 함께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는 산에서 사는 청년 몇 명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발터보다 키가 크고 나이도 많았어요. 젊은 처녀의 가슴에는 이 젊은이를 사모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기가 엎치락 뒤치락 할 때마다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계속해가는 젊은이의 모습에 다시 한번 온몸을 떨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발터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싸웠어요. 향연이 베풀어진 식탁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을 때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합쳐져 함께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식사 시간은 무척 즐겁게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 누구도 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주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이 모임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작과 남작 사이에서 날카로운 말들이 몇 번 오갔습니다. 더욱더 감정이 상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운스푼엔의 남작은 금빛 머리카락을 화가 난 듯 흔들어대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술잔을 공작의 머리를 향해 냅다 던지는 것이었어요. 생각지도 않던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칼을 빼어든 두 사람을 뜯어 말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곳이 교회의 영역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칼을 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남작이 억양을 높여 말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맹세컨대 자린갱 공작의 눈앞에 앞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창을 들어 싸울 것이다. 남작은 이다의 팔을 낚아채 가지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을 향해 숨가쁘게 갈 길을 재촉하는 것이었어요. 탑 꼭대기의 자기 방에 들어와서 다시는 나갈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깨닫자 이다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느꼈던 행복은 일순에 사라져버리고 영영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한편 발터도 외로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베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 온스푸넨에서 멀지 않은 빌더슈빌의 저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른 희망이라고는 없었어요. 달리 무엇을 바라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한순간 보았지만 영원히 사랑할 소녀와 같은 공기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온스푸넨에서 나날은 더욱더 침통했습니다. 비르카 영주의 그런 기분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는 여행자들조차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자비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조롭기 그지없는 매일의 생활을 바꾸어 놓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작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고 공작에 대한 원한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의 사랑하는 딸이 생기를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계속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눈물로 달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체의 뒤곁에 나 있는 문 앞에 웬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개보다 작은 남자가 갈색 면직으로 된 두건 달린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고 두 볼은 장밋빛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었지만 하얀 수염이 허리까지 길게 내려뜨려져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지기는 군인으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지기는 그 난쟁이를 보더니 몸을 부르르 떨며 존경의 뜻이 담긴 경례를 했습니다.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남자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요. 군인은 집사를 불렀어요. 집사도 그 사실을 알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야 방문객을 인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꾼 차림의 사람에게 지나칠 정도로 예절을 지키면서 방까지 안내하는 것이었어요. 방에는 남자 혼자서 난로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 이다가 안녕히 주무시라는 밤 인사를 하고 물러간 지도 한참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누구야? 무슨 일이지? 영주는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뭘 바라고 왔다면 빌더슈빌의 성으로 가보지. 그래, 이 지방에 진짜 영주 노릇을 하고 있는 자린갱 공작의 집으로 말이야.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난쟁이는 난로가 장작불이 비치는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던 남작은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야? 가면 무도회라도 열겠다는 건가? 남작이 소리쳤습니다. 난쟁이는 남작의 그런 야유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영주님, 저는 영주님의 숲에 살고 있는 정령입니다. 내 동료들의 심부름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하하, 그래? 정령이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단 말인가? 남작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영주님, 우리는 사과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정령이란 반은 요정이고 반은 사람인 중간의 부류를 일컫는 말이죠. 그들은 깊은 숲을 속을 드나들며 삽니다. 웃기 좋아하고 명랑쾌활하며 거짓말 잘하는 약탈꾼이기도 하죠. 그들은 과일을 먹고 사는데 특히 사과를 좋아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때때로 먹을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면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특히 여유가 있어서 창고에 과일을 쌓아두고 있는 남작과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러 오지요. 우리는 사과가 떨어졌어요. 정령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겨울은 무척 춥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긴 것 같습니다. 야생 열매나 과일은 봄이나 돼야 열리니까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를 골고 있습니다. 스위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령들의 요구를 거절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작은 확실한 이익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손톱 하나 까닭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작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자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는 자네들 같은 족속이 필요 없단 말이네. 그러니 자네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내 상관할 바가 아니지. 나는 자네에게 사과를 내주지 않겠어. 그 대신 내가 뭘 주는지는 두고 보면 알 거야. 그리고 동료들을 대표해서 왔다는 자네에게 내가 충고하겠는데 아예 포기하고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몸에 해로울 거야. 난쟁이는 그래도 입속으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중얼하면서 서둘러 성을 떠났습니다. 정령이 떠나자 남작은 두 손을 비벼대더니 사냥터지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상하게 생긴 꾸러미를 하인에게 들려가지고 운수푼에는 영주는 걸어서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여기저기서 멈춰서서는 어디다 놓을까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알맞은 장소를 발견하면 꾸러미를 하나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꽤 멀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꾸러미를 하나씩 내려놓았어요. 저녁 때쯤에는 빈손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작의 기분은 최고로 좋은 것 같았어요. 남작의 이 알 수 없는 나들이가 있은 후 여드레가 지난 날 청년 발터는 운수푼행 근처의 숲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는 금세 빌더슈빌에 속한 영지의 경계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이다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단신으로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남작의 산지기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가 오솔길을 돌아 나오는데 덤불 숲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끙끙대는 소리가 더 또렷이 들려오지 않겠어요?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발타는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가보았습니다. 드디어 소리가 나는 작은 꾸러미 앞에 섰습니다. 꾸러미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나무꾼의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얼굴은 토시토시 살이 쪘고 하얗고 긴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정령이로구나. 자린겐의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그의 유모가 산속에 사는 착한 난쟁이들의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한눈에 정령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죠? 왜 여기서 울고 있어요? 왜 내 곁으로 날아오지 못하죠? 당신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오면 될 텐데요. 오, 저런. 나는 날지 못해요. 나는 덫에 걸렸거든요. 발이 아파 죽겠어요. 난쟁이가 하소연했습니다. 발터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정령의 발목은 강철로 된 덫의 물림새 사이에 끼어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덫은 늑대를 잡을 때 쓰는 것이었어요. 그는 급히 몸을 굽혀 덫을 치워주었습니다. 숲의 정령은 그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령은 팔다리를 푸드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된 다리를 문질렀어요. 그러더니 길섭에서 주워온 풀로 몇 번 상처를 쓰다듬으니까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나았습니다. 발터는 호기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덫에 걸렸는지 말해봐요. 아무리 정령이라도 그런 때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나요? 그 말에 정령은 가엾다는 듯이 발터를 쳐다보았습니다. 인간들은 정말 우리를 너무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마음대로 나무나 풀, 꽃, 짐승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강철이나 쇠붙이에는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덫에 걸려 있을 뻔했지. 누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있어. 누군지 짐작이 가거든. 내게 잘못이 있다면 너무 순진했다는 거야. 덫 위로 떨어졌으니까 말이야. 그게 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는 얼마 전부터 먹을 게 없었어. 쌓아둔 양식이 다 떨어졌거든. 그래서 최근에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온스푼에는 남작에게 보냈어. 양식을 조금 달라고 부탁하러 말이야. 그는 대번에 거절하면서 자기가 우리에게 사과를 주는 대신 줄 게 있으니 두고 보라고 장담하더라는 거야. 우리는 그의 그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된 거야. 그걸로는 어떻게 덫에 걸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날 아침도 나는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지. 그런데 바로 저기 땅에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있잖아. 나는 틀림없이 나무꾼이 하나 떨어뜨리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허겁지겁 그것을 주우려 했지. 그런데 발이 깨질 듯 아파오는 거야. 그곳에 강철 덫이 놓여 있는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이 덫은 분명 온스푼엔에 남자에게 놓은 것이야. 발터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친구 정령, 그대를 구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대와 그대 동료들을 빌더슈빌의 성으로 부르겠소. 봄이 올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과일을 많이 주겠소. 발터의 제안은 즉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저녁 많은 정령들이 발터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준비해온 배낭에 탐스러운 붉은 사과를 가득가득 넣었습니다. 정령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발터가 늑대 덫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준 그 정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가 말했어요.
자비로운 영주, 그대는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또한 나와 나의 형제 자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차례야. 그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네. 우리에게 시킬 일은 없는가? 발터가 대답했습니다. 오, 슬프게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오. 나는 오직 한 소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녀는 바로 다름 아닌 온수푸는 남자 그 딸이라오. 그녀는 성 안에 갇혀 살고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요.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령은 하얗고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영주, 우리도 그 처녀를 알아. 그녀는 아름답고 또 말할 수 없이 착하지. 아버지의 못된 점을 모두 다 속죄하려는 것처럼 착하기만 하지. 우리가 달빛을 받으며 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녀를 볼 수 있어. 그녀는 창백하지만 아름다운 얼굴을 창문에 기대고 서 있어. 바로 성 안의 탑 꼭대기 방이었지. 그녀를 데려오고 싶다고? 그렇다면 좋아. 우리가 도와주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대에게 빚을 갚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는 셈이지. 발터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친구 정령이여,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 고맙게 한이 없소. 그렇지만 무슨 수로 그대가 할 수 있단 말이오. 그 성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곳을 공격하면 위험하다고 하셨어. 게다가 그대가 그대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그대는 강철이나 화살에는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니 아무 소득도 없이 남자 그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 거요. 영주, 우리의 계획은 온스푼에는 견고한 성을 공격하여 남자가 쳐부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지. 칼이나 창은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당신의 소원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어. 내일 밤 자정이 되면 이다 아가씨가 갇혀있는 탑 바로 아래로 잘 달리는 말과 함께 오도록 해. 정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이가 던지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발터는 정령의 말을 하나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령이 얼마나 속이 얕고 허풍을 잘 떠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숲속의 정령들은 그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그럴 능력이 정말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발터는 너무도 이다를 사랑했고 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그녀에게 가고 싶었기 때문에 다음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탑 아래로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된소리가 내려 차갑게 얼어붙는 때였어요. 자린겐의 아들은 말 등에 안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가 살고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눈은 두껍게 내려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몹시 불고 있어서 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누가 접근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게다가 높은 바위산을 지키는 파수병일지라도 이런 두터운 성벽을 주의 깊게 지킬 리는 없었습니다. 발터는 탑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탑을 쳐다보았어요. 그가 사랑하는 소녀가 있는 창문이 어느 곳인지도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머리 위로는 오로지
두터운 탑의 벽만이 어둠 속에 그 끝을 감추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사정없이 몰아치고 눈보라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발터는 홀로 기다렸어요. 드디어 성의 커다란 시계가 12번 종을 쳤습니다. 발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만날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난쟁이 정령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 따위에 오래 연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발터의 주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깜깜하기만 하던 하늘에 갑자기 수많은 검은 그림자가 무리져 떠다녔습니다. 속삭이며 말하는 소리가 발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대를 도와주러 여기에 온 거예요. 말해서 내려요. 발터는 정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말을 걸었던 바로 그 정령이 자신의 말 엉덩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터는 이제 어둠에 익숙해져서 깜깜한 속에서도 정령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성벽 가까이로 와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터는 정령들이 말한 대로 했어요. 숲속의 난쟁이들은 손으로 성벽 바로 아래에 있는 땅을 긁어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파니까 지름이 1m 정도 되는 둥근 구덩이가 됐습니다. 그러자 정령들은 발터를 그 구덩이 한가운데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들 중에 한 정령이 나무로 된 삽을 들고 와서 무언가를 땅에 묻었습니다. 다른 정령들이 몰려와서는 땅에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호기심에 찬 공작의 아들은 그들의 이상스러운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땅에서는 덩굴 줄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줄기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덩굴손이었습니다. 어린 잎이 구불구불 달린 가느다란 덩굴손이 자라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그것은 발터의 허리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곧이어 머리까지 이르더니 금세 키를 훨씬 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뻗어갈수록 굵기도 더 굵어져서 나중에는 튼튼한 밧줄처럼 돼 있었습니다. 이 덩굴을 붙잡아요. 정령이 말했습니다. 꼭 붙들어야 돼요. 아무 걱정도 말아요. 이 덩굴이 그대를 사랑하는 이 방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녀는 벌써 알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이미 까마귀를 보내서 그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놨지요. 그대 팔에 그녀를 안고 올라갔던 대로 내려오면 돼요. 발터에게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과 또 정령이 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정령이 시키는 대로 덩굴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별로 힘도 쓰지 않았는데 벽을 따라 슬슬 올라가지 뭡니까? 마치 산비탈을 밥 먹듯이 올라다니는 목동들처럼 재빨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는 홀로 허공에 떠 있는 듯 했어요. 탑의 꼭대기에도 발밑의 땅도 검은 밤에 묻혀 끝간데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가 속삭이듯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그가 너무도 잘 아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발터, 정말 그대가 왔어요? 천만 다행이에요. 잠시 후 청년은 이다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다는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겨우 진정이 되자 발터는 이다에게
같이 떠나자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다도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는 생각에 머뭇거렸지만 역시 사랑의 힘은 크고 위대했습니다. 발터가 말했어요. 내가 베른으로 데리고 가겠소. 나의 아버지의 성이 있는 곳이지요. 우리 그곳에서 결혼합시다. 그대의 아버지도 머지않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요. 오히려 우리 둘 덕분에 두 집안은 다시 화해하게 될 것이 분명하오. 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어요. 이다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발터는 결혼을 맹세한 약혼녀를 데리고 갈 차비를 했습니다. 다시 동굴손에 매달렸어요. 그들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두 사람은 탑 밑에 내려섰습니다. 정령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발터와 이다는 말 안장에 나란히 앉아 베른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자링겐 공작의 성에서 거행된 결혼식은 성대하고도 화려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발터가 예상했고 또 이다가 바랐던 남작의 용서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용서는커녕 한술 더 떠서 남작은 딸이 죽은 것처럼 가정해서 성 안의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후에도 딸이 보낸 소식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물론 딸과 사이가 보낸 심부름꾼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앞에서는 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었어요. 특히 죽을 때까지 미워하기로 작정한 자링겐 공작이라는 이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간은 자신의 영지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통과 증오와 그리고 애로움 속에 수많은 밥을 혼자 밝혀야 했습니다. 한편 베른에서는 한 쌍의 부부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마음 상하는 일이라고는 온스푸네누 남작이 아직도 화를 풀지 않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어요. 자링겐 공작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등졌습니다. 발터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자비롭게 왕국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이다가 정령들의 도움으로 성을 떠난 지 언 20년이 흘렀습니다. 남작은 이제 어깨를 짓눌러 오는 나이의 무게를 느낄 때가 되었어요. 고집스럽게 지켜온 은둔 생활이 그의 건강을 몹시 해쳤기 때문입니다. 저녁마다 저택의 홀에서 포도주 큰 병 하나씩을 몽땅 들이켰습니다. 그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취했습니다. 얼굴색은 말할 수 없이 초췌해져 갔습니다. 쭈글쭈글 주름 접힌 얼굴에서 그 옛날에 훌륭했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등은 노인처럼 구부정해지고 수염도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문객이 그 성에 나타났습니다. 비르카 남작은 놀랍게도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방문객은 다름 아닌 인터라켄의 사제였습니다. 바로 그 사제의 수도원에서 그 옛날 남작과 자링겐 공작이 크게 말다툼을 벌여 결정적으로 등지게 되었죠. 사제도 이젠 노인이 다 됐습니다. 그는 온스푸네누 영주가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왕래를 끊고 외로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우울하고 슬픈 기분인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제가 오랜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을 보면 필경 무슨 중대한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건은 뜻밖에도 평범한 것이었어요. 사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주님, 이번 일요일에 수도원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젊은이들의 민속놀이를 구경할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와 나의 이름을 두고 청하건대 부디 오셔서 축제도 구경하시고 마지막 승자에게 상도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작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 신부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공작은 죽었습니다. 한 줄기 밝은 빛이 푸르죽죽한 남작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제가 무거운 소리로 말했어요. 나의 어린 양이여, 죽은 자를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라진 영혼을 위해서라면 오직 명복을 비는 기도를 할 뿐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제와 남작은 나란히 무릎 꿇고 앉아 라틴어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사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공작의 별세 소식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오? 내 앞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 넉자도 꺼내지 말라고 해뒀거든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오시기로 한 겁니까? 예, 가겠습니다. 남작이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일요일이 됐어요. 수도원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어요. 갖가지 가문이 새겨진 창들이 줄을 섰습니다. 각 집안에 용맹과 영광을 자랑하는 글귀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맨 앞쪽 연단에는 운수푼에는 병사들이 호위하며 서 있었어요. 수도원의 담 밖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몰려들었습니다.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온 것 같았습니다. 강에서 고기 잡는 어부, 산에 사는 사람들, 나무꾼, 목동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관람석에는 영주들과 그의 가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자신의 용감성을 나타내는 옷들로 치장했습니다. 부인네들과 처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떠서 마구 웃으며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차려입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운수푼에 남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약간 유행이 지난 모양의 겉옷은 풍부한 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진귀한 보석 단추가 박힌 모자에는 외가리의 털이 무지갯빛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금으로 된 목걸이가 무겁게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 스위스에서 가장 용맹했던 기사가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 신세가 되었어요. 남작은 몹시 굽은 몸을 이끌고 마련된 연단 쪽으로 갔습니다. 수도원장과 수도원의 고위 자제들이 일어나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공손한 인사말들이 영주들의 관람석에서도 들려왔어요. 그러나 산사람이나 농부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냉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작은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린겐의 병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뛰기 시합을 하기도 하고 창과 원반을 멀리 던지는 시합과 활쏘기 경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힘과 기량을 열심히 겨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베른 쪽에 속해 있는 젊은이 하나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시합에서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가 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감탄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드디어 민속놀이 슈빙겐 시합이 시작됐어요. 젊은이들의 첫 번째 상대는 그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청년이었습니다. 상대방과 3번 엎치락 뒤치락 한 끝에 그는 상대의 어깨를 땅에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단 3번 만에 이긴 것입니다. 그가 잠시 쉬고 있는 동안 새로운 적수들이 나타났어요. 적수들은 다투어 시합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승자로 올라온 사람과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단 2사람이 결승에 올라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베른 출신의 젊은이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상대편 적수도 건장한 힘으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올라온 만만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커다란 곰이 귀뚱거리듯이 쿵쿵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마르고 날쌔 보이는 청년을 깔보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베른의 어린 청년이 상대방의 무지막지한 무게에 눌려 지고 마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청년의 허리가 휠 대로 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힘을 써서 다시 제대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에게 달려들어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2번, 3번 그는 다시 공격했어요. 마침내 3번째 공격에서 그는 또 이겼습니다. 요란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인네들은 손수건을 흔들어댔습니다. 처녀들은 미끈한 팔에 감고 있던 베일을 흔들었어요. 그때 시합에 참가한 한 기사의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합의 진행을 맡아보는 사람이 청년의 손을 잡고 연단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청년은 겸연쩍은 듯 공손한 태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 앞을 지날 때 촌뜨기 같은 차림의 그의 옷이 땀에 찌들고 여기저기 찢겨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의 얼굴이 무척 잘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스푸넨의 남작 앞에 청년은 한쪽 무릎을 꿇고 섰습니다. 비르카 영주가 큰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오늘의 승자임을 선언하노라. 늙은 영주는 젊은이 어깨에 기사 임명의 표시로 칼을 대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멈칫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푸른 눈은 천진난만하기가 한이었고 해맑은 얼굴은 넘칠 듯 풍부한 황금빛 머리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습은 남작의 옛 모습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인정 없는 영주 마음도 이번만은 심한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 그를 버리고 달아나던 날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마음의 변화를 간직한 채 그는 젊은이를 가슴 깊이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가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그대 이름이 뭔가? 사람들이 소리쳐 부르려면 내가 알려줘야 하니까. 제 이름은 비르카입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머리털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사자가 갈기를 흔드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비르카라고? 남작은 옆에 앉아있던 사제에게 말했어요. 내 이름과 같아. 이 젊은이를 내 아들로 삼고 싶어. 양자로 드리고 싶군. 그렇게 하세요. 사제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신가? 혹시 자네 같은 아들과 떨어져 사는 걸 원치 않을지 모르잖나? 저는 부모님들을 잘 압니다. 그들은 영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관람석에서 소리 지르며 발 구르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알 길이 없는 관중들이 참지 못하고 소동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름을 대라, 이름을 대라, 상을 줘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람들의 그런 함성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남작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좋다고만 하면 너를 내 집으로 집에서 키우고 싶다. 내 집에서 내 것을 상속받아 내 재산, 내 가문, 내 병사들을 말이야.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런 것들 뿐이니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그러고 말고. 사제는 돌아서 관람석의 맨 아랫줄을 덮고 있던 휘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빌터와 이다 부인이 걸어 나와서 남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까? 사제가 말했어요. 이분들이 비르카 부모입니다. 발터, 이다. 늙은 영주는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두 줄기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추억에 잠기는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칼을 다시 뽑아들었어요. 그리고 널리 알렸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비르카르드입니다. 자링겐의 손주이자 운스푸넨의 상속자가 바로 오늘의 챔피언입니다. 만세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어요. 이번에는 목동, 산사람, 어부, 마을사람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영주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운스푸넨의 남작 만세 하는 소리와 함께 오늘의 영광을 칭송하는 환호성도 들려왔습니다. 남작은 청년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화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운스푸넨의 남작은 인터라켄에서 해마다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